네, 고전의 이해, 욕망의 구조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우리는 스탕달의 즉각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욕망하는지, 욕망의 탄생,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고, 흔히들 우리들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그 대상이 좋아서 그냥 욕망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보았다시피, 혹시 반려묘가 먼저 가져갈지 모른다. 그 친구를 자기 집 가정교수로 데려갈지 모른다. 때문에 레날 시장의 그 욕망이 엄청 커졌고 막연하던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될 때까지 더 강해지고 또 그 반려묘 때문에 100을 제시했다가도 200, 300 당연히 그 욕망 대상인 줄리앙 소렐의 가치가 자기 안에서 2배, 3배로 뛰어 올랐던 것도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또한 소설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시큰둥하고 식어가던 사랑의 그 열정도 어느 순간 내 아닌 다른 타인이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필요하는 걸 보고서 사그라들던 사랑의 열정이 다시 이제 불붙으면서 그 대상이 좋아 보이고 욕망할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면은 주로 내 욕망이 발생하는 과정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모든 타인들이겠죠. 의해서 욕망이 생겨나고 또 커지고 사그들던 게 다시 되살아나고 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지금 살펴보게 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 속에서는 이 인물 마담 보바리, 마담 보바리, 보바리라는 의사와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 성을 따라서 마담 보바리로 불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이름은 엠마죠. 엠마 보바리인데 엠마가 처녀적에 소녀적에 이 엠마를 사로잡았던 게 뭔가 하면 인물보다는 일종의 미디어 매체입니다. 잡지, 소설 통해서 엠마는 파리 당시 프랑스의 수도가 아닌 지금가 아닌 대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접하는 당시의 삼류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를 통해서 그 속에 나오고 있는 파리의 선남 선녀들의 옷 입고 먹고 혹은 뭐 만나고 하는 온갖 그런 화보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즉 그 잡지에 나오는 그 파리의 선남 선녀들처럼 지내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이고 자기처럼 시골에서 농부의 딸로서 지내는 것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끝끝내 그래서 아버지가 시골 농부로서 그래도 의사에게 결혼을 시켜줌으로써 아주 남들은 부러워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는 자기가 무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잡지를 통해서 보았던 파리 지행너들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불만 속에서 지내다가 급기야는 자살로 끝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플로베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거의 실화죠. 일종의 루앙 근처에 있었던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소설로 곡화한 것이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그런 때가 많을 겁니다. 직접 겪고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른바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잡지라든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타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고 제대로 된 삶인 것 같고 나 스스로의 삶은 아주 누추하고 조화스럽고 형편없다고 느끼고 있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끝끝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인물의 특징으로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까? 있습니까? 질드 고티에라는
평론가는 이런 인물들은 스스로에게 절대만지 못하고 스스로도 한결같지 않다는데 변덕스럽고요. 자기 개인적인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책에서 좋아한다니까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자기 암시는 없고 항상 외부 환경의 암시만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는 이런 주인공들은 스스로 현재의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봅시다. 플로벨의 이런 주인공들은 이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현재의 자기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아까 마담 보바리는 나는 지금 시골 의사의 부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건 내 나가 아니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다? 잡지에서 보았다시피 파리의 여인들처럼 파티를 하고 무도회도 하고 또 선남을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 말로 하자면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되는 삶이고 내 지금 이 모습에 있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봅시다. 대부분의 병적인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지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님들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니라고 느낀답니다. 나는 여기 시골에 있는 이게 나는 아니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는 파리에서 어떤 무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그게 진짜 나고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 어쩌면 마담 보바리는 비극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유형의 인물들은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니라 자기 모델로 삼류 잡지, 삼류 소설에서 보았던 그런 인물처럼 그런 인물에 모방할 수 있는 모든 것, 외부적인 것, 외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그 사람들 하고 있는 억양도, 말투도, 몸짓도 하여튼 모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방하는 것이 자기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의 끝자락은 소설 마담 보바리의 또 시라처럼 또 소설의 결말처럼 비극으로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이 태반입니다. 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관념 속에 젊은 시절에 탐독해서 읽었던 삼류, 잡지, 소설, 요즘 시점은 TV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TV 드라마가 영화가 진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사랑,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이 진짜고 내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는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아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저기에 저 TV 안에 있는 인물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인쇄물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잡지나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제대로 된 현실을 여기는 비극에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욕망에 발생하는 구조를 보자면 욕망 주체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대상을 바로 욕망한다고 흔히 말은 하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 르네 지라르 선생 얘기처럼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흠모하고 따르고 하는 모델이 있다. 중개자가 있고 그 중개자가 있던 대상을 욕망하든지 갖고 있든지 소유하든지 하면
나는 이 물건이 전에는 이 대상이 그다지 뭐 좋아 보이지 않고 욕망할 만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뒤늦게든 혹은 이 모델이 내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어느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그 노래를 즐겨보시면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처음 오시는 어느 교생 선생님 다 총각이고 처녀 선생님이잖아요. 인기가 그야말로 좋죠. 어느 날 어쩌다가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어떤 노래를 불렀다 합시다. 그럼 그 노래는 한 달만 지나도 전 학급생들이 전부 다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있죠. 우리의 선망하는 그 선생님, 그 연예인, 모델, 혹은 뭐 아이돌 우상, 이 입은 옷은 노래든 옷이든 자동차든 물건이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높아졌죠. 네, 아까 레날 시장이 이 친구 있으면 좋겠지 막연하다가 아니 요 모델 혹은 준비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르노 씨가 이 친구를 실제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줄리앙 소레를 만나가지고 하겠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머릿속 레날 시장 머릿속에서만 맞아 이 미래를 안에서 그 정도의 줄리앙 소레를 가정교사로 택할 만한 집안 하면 이 친구밖에 없어. 발르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핏만 봐도 그 힌트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맞아. 저 모델 혹은 저 중개자가 이걸 원하구나. 그 순간 나 이 원함은 엄청 커지고 네, 2배, 3배로 커지는 거죠. 어느 대상에 대한 가치란 것 자체도 원래 대상이 갖고 있던 가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와 모델이라는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 주변 이웃 우리와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4차 문제가 이제 밝혀집니다. 드러납니다. 문제는 요 우리 욕망 주체 우리입니다. 그 욕망의 대상 선망하는 우리가 저 중개자 우리 모델 예, 우리 선생님도 되기도 하고 우리 뭡니까 연예인도 되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존재가 있겠죠. 이순신 아니 저 육군사관 해군사관 생도들에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모델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또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죠? 뒤따르죠. 아까 제일 앞에서 우리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아마디스를 전설상의 기사인 아마디스를 추종합니다. 모방하고 따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점차 현대로 오면 올수록 우리와 모델 사이의 거리가 물론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거리를 포함해서 또 나아가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지고 당겨집니다. 자, 아까 근데 돈키호테는 전설상의 유명한 기사인 아마디스입니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기사. 또 기독교인과 예수님 사이는 존재하지 지금 현실에 같이 있지 않죠. 같은 차원에도 있지 않고. 예, 마찬가지로 해군사관 생도와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이도 엄청 시간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 우리는 우리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중개자라 했죠. 이 작용, 일종의 중개작용이겠죠. 직접 만나는 것, 직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간에 미디어, 중간자, 중개자라고 합시다. 를 거쳐서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욕망하고, 대상의 욕망 또한 커지고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비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해왔듯이 야, 이 물건이 진짜 좋은 물건에서 난 갖고 싶어 한다라고 여기 있는 이것이 우리 잘못하고 있는 자율적인 욕망, 도식으로 나타내자면 일직선인 욕망이
라고 느끼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얘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했습니다. 중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멀 때는 다음에 나오겠습니까? 멀 때는 자, 중개자와 주체가 서로 만나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지라는 표현을 엑스테른 바깥 외부 멀리 있는 거죠. 외적 중개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접근하고 만날 정도로 좁혀져 있는 중개를 내적 중개. 예.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갈까요?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이때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누굽니까? 예, 해군 사관 생도와 충무공 유신 장군 사이에서는 아무 갈등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이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단짝인 친구일 때는 어떨까요? 예, 미묘한 갈등의 소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내적 중개라고 했죠. 자, 잠시 쉬었다가 근데 내적 중개 아까 그림을 다시 그림이 이 사이 거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게 멀면 외적, 엑스테른, 그러니까 외적 우리말에 옮기다 보니까 그런데 엑스테른 문자가 바깥, 멀리, 예, 만나지 않는 우리 모델과 우리 사회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중개작용, 중개일 때는 그런 중개죠. 만나지 않는 중개. 그래서 아주 가까워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중개작용, 중개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외적, 내적보다는 접촉이 없는, 접촉이 있는, 만날 수 없는, 만나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이게 만나지 않는 중개작용이고, 얘는 만날 수 있는 중개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만날 수 있는 중개, 내적 중개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면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요. 나랑 너무나도 일치하고 같은 존재를 우리는 모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중재를 두블러라고 해요. 두블러란 말, 영어에 더블도 되고 불어에 두블러 같은 말입니다. 두블러가 뭘까? 더블. 예, 물론 이중 이런 말이 됩니다. 그죠? 곱빼기입니까? 중국집에 더블이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A4 복사지 종이 회사가 대부분 뭐 많이 보고 했을 텐데 그 상표를 보면은 라벨이 제가 보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크라는 상표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더블입니다. 더블이 뭘까요? 복사본입니다. 똑같은 그걸 그대로 똑같이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는 짝패라고 옮겨놨습니다. 짝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나도 일치해서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혹 잘못 보면 너무나도 동일인으로 오해할 만한 닮아 있는 그런 모델을 두고서 짝패, 두블러 일종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니까 분신. 예, 근데 이 말이 오래전부터 8, 90년대부터 짝패라는 말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돼서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짝패. 재밌는 말이잖아. 같은 짝인데 같은 패로서 그 분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되는 순간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친구랑 그럴 수 없이 단짝인 친구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 교실에 가서 서로 싸우고 하는데 많이 보았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친구랑 다투고 싸우고 했던 적이 있죠. 갈등을 빚었죠. 예, 바로 여기에서 짝패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사한 대체할 수 있다는 말 되겠습니까? 내 대신에 A 대신에 B가 와도 되고 B 대신 A 와도 될 정도로 키도 같고 뭐 사는 동네도 성적도 성격도 뭐 같은 게 너무 많은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짝패 사이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은연중에 시기, 선망, 질투, 혹은 또 원한, 숨은 원한이라고 우리말로 원한인데, 크로상티망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 대상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그에 대해서 겉으로는 잘됐다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게 시기선망일까요? 안으로 질투하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갖고 있는 원한. 그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지라고 하면서 속마음에서는 나랑 같이 성적이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으면 좋은데 너무 나는 안 좋은데 그 성적이 너무 좋으면 그 친구는 좋으면 안에 붙게 되는 마음이 흑상띠망.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겨나게 되죠. 친한 친구, 나도 둘도 없는 관계, 짝패. 일대. 이게 짝패, 갈등이시죠.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갈등, 분쟁은 이런 짝패 사이의 갈등이 제일 큽니다. 아예 나랑 무관하고 먼 사람, 전혀 다른 사람끼리는 갈등의 강도도 크지도 않죠. 네. 차차 봅시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사의 폭력은 짝패 갈등에서 나옵니다. 짝패 아시겠습니까? 분신과 같은 나랑 둘도 없는 여러모로 나 조건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보세요. 인간사회에서 온갖 갈등, 분쟁, 전쟁도 있어왔는데 가장 뭐라고 할까? 극렬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은 내부자들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하여튼 종교 분쟁이라면 A라는 종교와 B라는 종교가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 A와 B가 저 기독교와 회교도가 싸우는 것보다는 회교도 안에서 시아파와 순위파라 그랬습니까? 시아파 순위파는 똑같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많은 그 안에서 어떤 출발점은 아주 사소할지 몰라도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그만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어서 아주 파가 갈라졌죠. 시아파, 순위파. 그 갈라지게 된 계기는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갈라지고 난 뒤에는 같은 시아 희교도끼리 안에서 싸움이 제일 극렬합니다. 그거는 회교도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인과 싸울 때보다도 우리가 시아파라면 옆에 있는 순위파,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분쟁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짝패 갈등의 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짝패 중에 제일 짝패가 누굴까요? 형제죠.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 형제가 원수 되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잖아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원수 형제라는 것은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쌍둥이죠. 누구라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곧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 폭력,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짝패가 되는 것,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같이 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숱한 세월 동안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로서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할 때는 동양서양 다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선조들은 쌍둥이 혹은 짝수 이런 것을 피하고 했습니다. 아니면 조절하든 제어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전에까지 있었겠죠. 지금은 현재 없어졌지만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둘 모두를 없앴던 어떤 고대 사회도 있었답니다. 왜? 이것이 결국은 불행의 싹이 화근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겪어왔죠. 가만히 보세요. 고대 국가의 발생 신화를 보면 형제가 나오든지 쌍둥이가 나오든지 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A가 B를 쳐서 나라를 만들고 로마 건국 신화에도 그렇습니까? 로물루스와 레무스 사이가
분쟁이 일어나죠. 그 외에도 숱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재벌의 재산을 물려줄 때 재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친하고 친한 같은 형제간끼리 분쟁이 나는 모습들, 뭐 왕자의 난이란 게 바로 그거죠. 네.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왕자들끼리 서로 갈등. 왕자끼리가 서로 달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같았습니다. 목표도, 목적도, 지향도. 예. 그리고 또 짝수란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서양에서 볼까요? 서양에서 길수라 그럽니까? 운 좋은 숫자가 뭡니까? 럭키 세븐이죠. 그에 비해서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요한 묵시록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해로운 악마의 숫자가 666이라고 했습니까? 6은 알다시피 짝수입니다. 또 가만히 볼까요? 몽테스키에가 주장해가지고 제대로 한나라에 이런 식의 갈등을 피하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 하여튼 주장했던 게 몽테스키에가 주장했다 그랬죠. 권력을 몇 개로 나눕니까? 3권 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 그건 지금도 현대 국가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2권이 아닙니다. 2개가 되는 순간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은 더 깊어집니다. 예전에 중세 지나오면서 교황의 권력과 그 다음에 황제들의 권력 사이가 둘만 남았을 때 그 짝패 같은 거죠. 더 갈등이 심해졌죠. 3권 분립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자, 우리 또 다른 점부터 우리나라 혹은 동양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음력으로 주로 이제 명절을 세지 않습니까? 설날은 몇월 며칠입니까? 네,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1을 홀수죠. 1 홀수입니다. 또 우리 전통적인 명절로서 3월 삼진날에 있습니까? 음력으로 3월 3일입니다. 홀수죠. 5월 5일은 홀수죠. 무슨 날이면 단오입니다. 7월 7일 칠석날 홀수죠. 어쩌다가 그 달이 홀수가 아닌 달 일때는 날짜만이라도 홀수일을 정합니다. 홀수가 대표적인 보름이죠. 15일이죠. 음력으로. 예. 그게 8월 15일 음력으로 뭡니까? 한가위. 예. 추석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짝수를 피하고 홀수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도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서 뭐 명절날 고스톱을 칠 때 점수를 어떻게 올립니까? 3579로 가죠. 물론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통용되고 있는 건 비교적 홀수를 대부분의 경우가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들은 짝패 갈등을 선조들은 우리 인간들은 인류사회는 어떤 식으로도 피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우리 동양의 성인들은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자 다음 봅시다. 이런 말씀 논업에서 이런 자로편인가요? 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봅시다. 소인 동의부라. 소인 그 소인배란 말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죠. 동의불화. 이라는 어조사 이자랄까요? 한자 쓸 때는 여러 가지 뭐 엔더도 되고 극밭도 그런데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어조사입니다. 동의불화. 같을 동자죠. 같지만 화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동의불화라. 같지만 화합을 못한답니다. 그에 비해서 군자의 반대말이라고 대척점에 있는 군자라 그랬죠. 대인배다 될 수 있고 군자. 공자님은 군자를 해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화합은 하지만 같지는 않대요.
동의불화가 바로 짝패 갈등을 말하는 거죠. 예. 모든 게 일치하고 모든 게 같아가지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절친이고 둘도 없는 그런 사이라고 여깁니다만은 안으로는 아까 그 쌍띠망 얘기했습니까? 뒤로 돌아가 볼까요? 예, 그 쌍띠망 숨은 운한. 여러분 솔직히 뒤로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 옆에 중고등학교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옆집에 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근데 나는 성적이 시큰둥한데 그 친구가 잘하면 나는 기분 좋기만 할까요? 네, 안으로 헛상띠망 약간의 뭔가 씁쓸해함이 남아있는 거죠. 나랑 모르는 친구가 다른 반 친구이고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했다 하면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친구는 좋겠다. 뭐 축하해주고 있죠. 근데 바로 같이 놀던 내 짝지던 그 친구가 전교 1등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정말 마음속으로도 화합하면서 좋아했는가요? 예, 헛상티망이 생겨납니다. 원한, 시기, 질투. 네.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죠. 겉으로 보이는 같이 여러분 일치하니까 같으니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안으로는 어쩌면 내연기관처럼 안에서는 불타고 있지만 겉으로는 고요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폭발하는 것이 폭력으로 갈등으로 빚어지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소인배들의 양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쫓아야 될 인물의 상은 군자가 되겠죠. 공자님 말씀처럼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거꾸로 합시다. 부동이 화라고 할까요? 같지 않지만 화합을 이룬다. 예, 논어에서는 화이부동 됐습니다. 화합은 잘합니다. 만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나치게 같은 걸 너무 중시하죠. 여러분들 동의. 예, 뭐 남자든 여자든 친구 수를 좋아하고 하는 건 당연히지죠. 처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랑 고향도 같고 취미도 같고 그럼 동호인이고 또 뭡니까? 연배도 같고 여러 가지 예, 관심거리도 같으니까 제일 누가 생각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요,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전에는 아주 잘 지내던 관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예. 그래서요, 예전부터 이런 인간적 현실을 잘 예술가들은, 작가들은 그걸 잘 발궈내고 들춰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그게 초기 작품 대부분의 경우가 결국은 짝패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동의불화 이야기죠. 적은 결국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성향은 버리지 못하고 있죠. 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같은 것만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다음 차차 얘기될 겁니다. 이 점에서 너무 같은 것만 쫓아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 같은 것, 아니면 서양이 같은 것, 아니면 핏줄만 같은 것, 국적이 같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 집단이랄까 그 사회랄까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래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영상물을 하나 보기로 합시다. 자, 전쟁 EBS에서 했던 것인데요. 예. 로마와 스파르타. 여러분, 이 로마란 고대 제국은 거의 1000년을 갔답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의 뭐냐면 하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국가 나라의 그 정체성이 500년을 간 게 거의 없답니다. 잘 드물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진국 해봐야 200년, 3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이 한 300년 됐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나라를 볼까요? 우리 나라랄까 우리 한반도를 보면 조선은 50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려도 500년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1000년이라고 그러죠. 이 대목에서 서구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서 일종의 컴플렉스랄까요? 열등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 정체가 500년, 몇백 년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자, 그런 사례로서 로마와 스파르타 혹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다 유사합니다. 로마가 1000년 정도 가게 된 배경이 뭘까? 예, 아까 우리 앞에 지금까지 봤던 동이불화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너무 진화할 때까 할까봐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겠습니다. Let me just give you one other example where the Romans are really very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It's the treatment of slaves. The household slaves. Here's your cook. Here's your gardener. Here's your janitor. Here's your nanny for your kids, babysitter. They usually got freedom after 10 years. And then they, both men and women, and here's what happens. That's a really interesting part. Then they become what's called freed men or freed women. They're not citizens. But guess what? Their children are. Their children are. There's an automatic system in Rome for incorporating new people into the Roman DNA, in the Roman bloodstream. And that's unprecedented, and I think it made Rome as effective and long-lasting. It's not that if you like, the origin of the individual is an issue, or their culture, or their background, or their religion. None of that is the consideration. The consideration is simply, what have you done in relation to Rome? 20세기 패권 국가인 미국과 로마는 그런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뒤섞여 한데 어우러진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국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중남미계 이주민인 히스패닉 등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죠.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들 중에는 사비니인과 같은 라틴계도 있고 타렌툼이나 레지오 같은 그리스계도 있었습니다. 야만인 갈리아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They were very much incorporated in the Roman system, and they saw themselves as part of this great power. You're a small town, for instance, with 10,000 people, but you know that through your alliance with Rome, you're part of a world power, and cities are encouraged. This is something they're proud of. Here's where it may come from. The Romans always believed from the very start that they had a dual origin in terms of, call it ethnics or race. Who is one of their ancestors? That's Aeneas. He is that's Virgil's Aeneid, the national epic. He is from Troy. So he is the one that say, yeah, this is our Asiatic ancestor. And then you have the one that is named after Rome. That's Romulus. And he is from Italy. He is native. But you always have that mix. See, they always consider themselves a mixed nation. And this is why it is so open to other cultures, coming in. 로마가 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결한 상대는 삼리움족이었습니다.
강건한 산악민족이었던 삼리음족들은 로마인들에게 여러 차례 패전을 맛보게 했으며 무려 40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40년간 싸웠다면 원한이 사무칠 만한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삼리음족들을 굴복시킨 로마는 이번에도 그들에게 시민권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합니다. 아니, 단지 시민권을 나누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창 카르타고와 전쟁 중이었던 기원전 263년, 오타릴리우스 크라수스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리음족 출신의 평민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고 전쟁을 지휘하는 국가 최고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삼리음족이 로마에게 항복한 지 고작 20년이 지났을 뿐이었죠. 이건 동시대의 고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먼저 에게해와 지중해의 지배자로 떠올랐던 아테네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에게해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관념은 로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테네는 양친이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자식들도 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도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양친 중 한 사람이 아테네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아테네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연 최고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아들조차 시민권의 대상 밖이었죠. 재혼한 아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Right. So when Athenians included other Greek islands into their growing empire, they did not make them citizens. They did not even open them a route to citizenship. All right. So that means that that those other polities, police city-states, they basically felt like second-class citizens, which they were, and they did not feel as as cooperative as in the Roman case, because there was no route for them to become one of us.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양대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의 시민권 제도는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건국초기 스파르타는 전체 토지를 9,000개로 나눈 후 토지를 보유한 9,000명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경우처럼 양친이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외국인은 반기지 않았죠. Plato was a great admirer of Sparta and he was a republic, but keep in mind he did not move there. So there are limits. It's not a magnet for people to move in there and participate in all the opportunities. So they kind of stick to themselves. They're very limited. 결국 스파르타는 로마와는 정반대로 시민권자가 점차 줄어들기에 이릅니다. 기원전 480년쯤 전성기의 스파르타 시민권자는 8천여 명이었지만 불과 100년 후인 기원전 371년에는 시민권자의 숫자가 고작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스파르타인이 무적의 전사라고 해도 1,000명밖에 안 되는 시민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민족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한 페르시아와 아테네, 스파르타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하는 순간 곧바로 붕괴했습니다. 동맹국들이 강한 주인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로마는 달랐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로마란 일시적으로 충성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는 이미 그들의 조국이었습니다. 네, 로마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Let me just give you one other example. 아니.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군을 형성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세력들은. 그러지 않고 나랑 다른 동의불화였나요? 화의부동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교류를 하고 길을 내서 만나고 하는 순간 그 집단은 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알려져 있기로는 징기스칸의 말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기억해봅시다. 성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공자님의 말씀, 소인은 동의불하고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그런 말과 맥이 닿아 있는 교훈적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이만큼 하고 이어서 다음 파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